그러면 장애 통합 교육을 왜 해야 되지? 장애라는 게 뭐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제가 이제 짠 이거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뭘 준비해야 되는 걸까? 마지막에 우리가 그걸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되게 시간 체크를 못했어요. 선생님하고. 제가 오늘 와서 들은 얘기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동육아에서 일하기 시작한 게 2008년도부터인데 2시간 이전에 제 강의를 끝내본 적이 없어요. 지리는 다 빼고 저 혼자 주저거리는 거예요. 어디 갈 생각하지 말라고. 2시간 안에 끝내본 적이 한 있나? 근데 막 바쁘게 1시간 반 했나? 그리고 저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주 못 가잖아요. 자주 부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해서 추린다고 추렸는데 혹시 2시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바로 직전 교육을 공덕공어리집 갔는데 거기는 막 너무 여유들이 있으셔가지고 지린다까지 4시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점심굶는 거 못하니까 2시간에 끝내는 걸로 하는데 중간중간 제가 많이 쉬고 막 달려갈 거거든요.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나갔다 들어오셨다 하셔도 되고 맨 뒤에 이렇게 등 기대지 못하고 힘드신 분들은 누우셔도 되고 편하게 2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좀 앉을게요. 소개했고 준비 얘기는 제가 어느 조합에서나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준비를 잘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죠. 준비의 처음은 어쨌든 통합교육과 장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는지 그 얘기부터 이제 해볼 건데 오늘 하려는 얘기는 그래서 왜 통합교육을 해야 될까? 장애라는 게 도대체 뭘까? 현재 공동육아의 통합교육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무엇이 어려움인가? 이런 이야기 좀 하고요. 답이 끝에 있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팁이 있어요. 팁. 근데 시간 봐서 팁을 빼고 갈 수도 있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을 준비할까? 자, 첫 번째 제목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웃으시는 걸까? 저희 이사장님이 저쪽 동그란데 얼굴을 내밀고 계셔가지고. 네, 왜 통합교육을 해야 할까?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애 통합교육이라는 게 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장애 통합교육이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래봐야 한 60여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에는 당연히 너무나 분리 교육도 아니고 분리 수용하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1940년대, 45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지나고 50년 들어서고 이러면서 이제 통합교육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장애통합교육의 역사는 잘 아시겠지만 무슨 시설에 이렇게 모아놓고 막 실험하던 시절 있잖아요. 이렇게 분열증 보이는 사람 뇌에 어디다 전기를 띠 꽂았더니 어떻게 되더라. 뭐 뇌 일부를 절개했더니 간질은 멈췄는데 언어 인식은 못하더라. 기타 등등의 뭐 이랬던 시절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우리 사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중심 전후로 한 40년대쯤이고요. 그 뒤로 이제 그때는 그냥 사는 정도의 교육을 같이 얘기하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50년대 지나면서 북유럽에서 역시 복지의 선진인 북유럽에서부터 통합교육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럴 때 통합교육을 왜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이 노멀리제이션, 메인스트리밍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개인이 비록 장애를 가졌다 해도 정상에 가까운 교육 문화 환경에서 생활해야만 한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주류 사회에 외부로 보내졌던 장애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교육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이제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이러면 통합교육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면서는 어떤 개념으로 발전을 했냐면 가장 제한적인 환경, 그러니까 정상적인 환경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이 미국에서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는 극장에 너도 갈 수 있고 내가 이용하는 목욕탕은 너도 이용할 수 있고 이건가 뭔가를 고민하다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가장 최소화하는 환경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환경 조정까지를 이야기하면서 통합교육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장애 학생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최대한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함께 통합 상황에서 교육해야 된다. 그러면서 요 이제 최소 제한적 환경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게 뭐냐면 집 앞에 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거였어요. 멀리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그 전에 이제 특수학교라는 게 서울에 뭐 군데군데 몇 개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그렇게 멀리 보내는 거 말고 다른 아이들이 다 걸어서 동네에서 학교를 가는 것처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최소제한적 환경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학교에 갔을 때 얘가 어느 학급에 배치될 것이냐라는 이제 고민들도 하기 시작을 하죠. 이러면서 이제 통합교육이 맨 처음에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에 이제 이 장애 특수교육이 시작이 됐고요. 통합교육은 80년대 후반 이쯤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배치된 게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교에 특수교사들이 배치되면서 동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몇 년 사이에 이제 막 확 커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통합교육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법도 많이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이렇게 학교에 이제 아이를 보내려고 하면 학교장이 승인하는 방식이었어요. 통합이어도. 근데 지금은 학교장 승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절하지 못하게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제가 처음 이제 일한 게 아까 2008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장애인교육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조합원 교육을 다닐 때는 최대한 받아주세요. 그게 법에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해요. 법이 바뀌면 안 받으시면 처벌받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뭐 많은 법들이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법들은 우리나라 법이 거의 세계에서 알아줄 만큼 세련된 장애인 관련 법들이거든요. 평등과 관련해서 문제는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니 고용촉진법이니 특수교육법이니 법들은 잘 정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실행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요런 이론들이 그 다음 이제 변화되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오냐면 그렇게는 이제 합쳐놓고 보니까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뭐 따돌림도 당하기도 하고 얘네들한테 필요한 공부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게 인터그레이션과 인클루전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메인스트림은 이런 거예요. 우리 주류 사회가 있고 이 주류 사회에 비주류인 장애인들을 받아들이겠어.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듣기에도 뭔가 선의를 베푸는 것 같고 호의를 베푸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받아주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 이제 인테그레이션과 인클루전에서 강조되는 건 장애인 집단을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 상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척할 수 없는 하나의 집단으로 우리 집단도 주류고 니네 집단도 주류야. 그런데 이 두 집단이 합쳐져야 돼. 요게 인터그레이션이에요. 인테그레이션.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리 개념이 훨씬 더 강화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 분리 개념을 강화시키는 지점에는 어떤 지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장애를 특화시킬 때만 그 장애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명명되어야만 어떤 복지 혜택을 줄 경우는 이 사람이 장애인임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인테그레이션 개념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삶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내가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게.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개념이 인클루전이죠. 원래 사회 집단이라는 건 정상 집단과 비정상 집단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냥 동그라미 하나였어. 이 안에 비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시끄러운 사람도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개별성을 모두 존중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자원, 노동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제공해야만 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게 인클루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훨씬 공동체의 개념에 가까운 거죠.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 요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지낼 수 있는 게 중요해.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인클루전은 사람도 있고 괴물도 있고 사람만 있는 사회를 상정하는 게 아니고요. 동물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백인도 있고 심지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도 같이 있는 사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공동체다라고 상정하는 거죠. 근데 이 집단에서 고양이한테는 고양이 먹이를 줘야 되고 노인들에게는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해 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통합교육의 역사가 한 4, 50년 오면 이제 개념들이 이렇게 점차 분리해서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공동육아에서는 그럼 어떻게 장애를 바라보고 시작한다 이렇게 봤더니 장애라는 건 사실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상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통합을 얘기는 하잖아요. 연령 통합, 성병 통합, 장애 통합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통합의 한 범주로만 얘기했는데, 그런데 공동육아 철학은 공교롭게도 공동육아가 94년에 우리 어린이집부터 시작하잖아요. 처음 들으신 분들 올해가 20주년이에요. 2014년. 그런데 그때 출범할 때 내세운 철학이 바로 인클루전 철학이라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함께 산다는 것은 남녀가 평등하게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도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매일의 놀라움으로 새로운 발견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경험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주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역사보다 훨씬 급진적인 통합교육 개념으로 공동육아가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어떠냐 이런 이따 얘기를 할게요. 우리의 출발은 어쨌든 공동체라는 것 안에 장애와 비장애, 기타 등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공동육아를 한다는 건 그런 삶의 구성, 사회 구성을 전제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 안에서 잘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장애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해요. 아주 예전에는 신의 징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불교적으로는 뭐 전생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절을 거쳐서 최근에 얘기되는 건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되는데, 하나는 신체적이고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장애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 의미에서의 장애를 이야기해요. 신체적이고 개인적 의미에서의 장애는 말 그대로 이 개인의 몸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얘기하죠. 대부분의, 그러니까 현대 지금에 있어서는 장애를 대부분 뇌 문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장애 범주가 있으실 거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휠체어 장애인이겠죠. 잘 걷지 못하고 뭐 팔이 없거나 안 보이거나 안 들리거나 지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혹은 정서적인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범주를 생각하시는데, 이 모든 게 결국은 뇌 문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뇌의 운동을 관장하는 영역에 손상이 왔을 경우에는 신체 장애로 드러나고,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됐을 때는 시각 장애가 오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 공부를 해보면 여기는 전전두엽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이성적 판단, 추리력 뭐 이런 아주 고도의 기능을 하는 데고, 두정엽 이쪽은 이제 운동성을 관장하고, 후두엽은 시각, 축두엽은 언어와 청각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 뇌 안쪽으로 가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있고, 공포와 두려움을 담당하는 편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되게 1대1 대응을 시킨 거예요. 이쪽이 딱 고장나면 이쪽에 고장나면 말을 못 할 거야. 이쪽에 고장나면 운동을 못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근본은 옛날에 이제 이렇게 시설을 모아놓고 여기 한번 저기 꽂아보고 여기 한번 저기 꽂아보고 이러면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뇌가 이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죠. 물론 여기가 손상되면 운동성의 문제가 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곳이 손상되지 않아도 운동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해마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기억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뇌에는 이 앞에 있는 사진 수많은 신경세포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이 신경세포의 작용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거든요. 이 신경세포가 그냥 단순한 세포이지만 이 세포를 움직이는 데는 활동전이들이 필요하고 전기자극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이게 하기 위한 신경 전달 물질들도 필요하고 전달하고 받는 전달체와 수용체의 정상적인 기능도 필요하고 근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필요해요. 아무튼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장애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건 실제 사실이기도 해요. 그걸 정의하는 용어가 Impairment Disability예요. 이거 우리말로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뒤에는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우리말로는 한결같이 손상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거든요.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또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손상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이제 좀 약간 어쨌든 기분이 안 좋잖아요. 손상 이러면 손상으로 장애를 바라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뇌를 다쳐서 태어나는 것이 손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가 다 괜찮을 때를 정상이라는 걸 간주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게 괜찮은 것도 정상이고 이쪽이 좀 다쳐서 나오는 것도 정상일 수 있잖아요. 여기가 좀 다쳐도 정상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손상이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부위가 좀 다르다. 몸이 다르든 뇌가 다르든 뭐 눈이 다르든 좀 다르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려고 내가 Impairment Disability라고 얘기했는데 Impairment는 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능적인 손상들,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거 얘기할 때 Impairment라는 정의가 많이 쓰이고요. Disability는 능력과 관련된 거, 뭐 학습장애 이런 거 정의할 때 이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성이 하나의 특성일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특성이다. 뚱뚱한 사람이 있고 날씬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소가 있었어요. 나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제 특이한 건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적인 손상을 받지 않는 사람들, 지적인 기능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 시각장애, 청각장애 가진 사람들. 근데 이제 이분들이랑은 의사소통이 되니까 사실은 그들이 좀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우리랑 아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진 잘 않아요. 근데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거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분들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폐를 가진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스퍼거라고 지능 수준이 낮지 않으신 분들이 성인이 되면서 자기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책도 쓰고 강연도 나가고 여기 계신 분이 그런 분이에요. 싱클레어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얘기한 게 이 말이에요. 장애는 그 사람의 일부이다. 떼어내거나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호소를 하냐면 그분이 한 말이에요. 자폐증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처럼 나도. 그것은 근원적이어서 모든 경험, 감각, 인식, 사고, 감정, 만남, 실존의 모든 면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자폐적인 방식으로 경험하고 감각한다는 뜻이에요. 자폐적인 방식의 감각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바람에 스치는 낙엽 소리가 괴롭지 않게 들리잖아요. 때론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에 집중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를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감각이 예민한 자폐인들은 저의 목소리와 함께 이 소리도 너무나 큰 천둥번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럼 이분은 굉장히 지금 뭐 우리 천둥번개 소리에 좀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감각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만난다는 거죠, 이분은.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존재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폐증과 어떤 사람을 떼어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폐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싱클레어가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군가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의 호소는 뭐냐면
자폐를 완화시키는 건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게 예민한 감각으로 사는 건 본인한테도 너무 힘든 일이니까. 하지만 내가 자폐가 아니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서 얘기하셨냐면 자폐아 부모들을 위한 자리에서 자폐아 부모 교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만 장애를 가진 친구의 엄마들, 부모님들은 그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갖잖아요. 그런데 그 극복이 그 아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한다는 뜻인 거죠. 그것에 고달프다. 우리는 자폐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고 지적장애인들은 지적장애를 가진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동육아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children with special needs라고 불러요. 예전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친구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그걸 썼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 이제 퀘션 마크 딱 붙인 거예요. 우리가 도움만 필요한가? 그냥 이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면 우리에게 특화된 지원이 필요한 거지, 특화된 방식의 만남이 필요한 거지, 그것을 도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원래적인 해석을 한 거죠.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이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맨 앞에 children이라는 용어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줄여서 특별한 아이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부르면 정말 제가 현장에 가보면 특별하지 않은 아이는 거의 없어요. 모두가 스페셜 니즈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이 다른 모양으로. 그래서 이 용어를 쓰면 인클루전을 굉장히 잘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굉장히 독특한 존재고 독특한 존재 방식으로 살고 있고 그 모든 게 인정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볼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회적 의미의 장애예요. 이걸 핸디캡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밑에 써있죠. 손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거의 또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사회활동의 주류적 참여로부터 배제시키는 당연한 사회 조직에 의한 불이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친구가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데 걔를 위한 점자 그림책이 없다면 얘는 장애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점자 그림책이 있다면 얘는 우리 안에서 장애인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방식의 삶의 구조와 환경을 우리가 만들고 있느냐 이것이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만드는 걸 고민하기는커녕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이제 차별인 거죠. 우리는 고려하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 게 차별이고 조금 이제 성장하면 노동의 현장으로부터 배제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차별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작동되는 차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 쪽에서는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어도 충분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요구들이 지원의 형태로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것 이것을 장애라고 보는 거죠. 개인적 특성이 장애가 아니고 그건 그냥 특성일 뿐인데 그게 원인이 돼서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장애라고 불러야 한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이런 걸 장애학이라는 학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장애학은 예를 들면 여성학 같은 거거든요. 사회학의 한 부류인데 여성학 이래도 이제 인구의 절반이니까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장애학 이러면 인류의 10%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이 학문이 막 잘 활성화되어 있거나 특히 우리나라에는 잘 구하지는 않아요. 약간 소개되고 있는 정도고 독립된 학문으로 연구되고 있지는 않은데 몇몇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장애학을 이야기하면서 장애와 관련된 이슈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사회적 장애와 관련된 이슈예요. 이분들이 얘기할 때 장애라는 용어 자체는 근대자본주의 이후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해요. 그 이전에는 뭐 핸디캡이니 디서빌리티니 인터너티니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냥 다른 식의 용어가 있거나 그런 용어조차도 없이 그냥 우리 동네 뭐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바보 이런 용어를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나?
아무튼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장애라는 단어가 출발한 건 근대 자본주의부터인데 이 단어가 출발하게 된 배경에 왜 자본주의가 있냐면 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 보면 이 장애인들이 분리되고 장애로 명명되어진 과정들이 나오는데 물론 장애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다 나오지만 중세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그 인클루전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농촌의 사람들이 도시로 보내지죠. 왜냐하면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도시로 온 사람들 중에 보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신체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빈민가를 형성하고 이제 떠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구빈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들을 돌보아야 돼.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배경과 자본주의가 결탁이라는 용어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결합해서 두 이념이 결합해서 이분들을 이제 이렇게 사회 밖에 어떤 활동 시설에 모아놓고 기독교적 의미에서는 돌봄이고 자본주의적 의미에서는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몰아내기 시작하죠. 몰아낸 이 공간에서 재훈련을 해서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골라내요. 훈련시켜서 다시 노동 현장으로 복귀시키거든요. 그러고 남은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명명돼요.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뭐 알코올 중독자 막 있지만 의외로 노인과 어린이가 포함돼요. 고아원, 양로원이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전에는 장애라고 불리지 않았는데 장애라고 불린 것들은 자본주의와 긴밀한 연관이 있고 그럼 자본주의 사회가 좀 다른 생산 방식을 가지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게 될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대답은 그래서 이제 장애학에서 요즘 많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나오는 게 작은 공동체 이야기 하잖아요. 커뮤니티 이런 거. 그런 이야기는 이제 장애학에서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장애랑 관련해서 의료 권력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장애를 명명하는가. 그러니까 장애 진단을 받으러 보내잖아요, 우리가.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 진단을 받아와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장애를 명명하는 집단이 누구인가? 지금은 이제 의료 집단이죠. 근데 이 의료 집단이 장애를 명명할 때 지금 이제 의료도 영리화되어 있어서 이것이 그 이윤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장애를 명명할 때. 근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정신과에 이제 이렇게 정서와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진단을 받으러 가면 진단을 할 때 진단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얘는 이러해서 이런 장애입니다. 이런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전 세계 정신과 의사가 공유하는. 정신질환 진단 편력 제가 그 생각 안 나고 DSM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데 그게 지금 5까지 5번의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 출발할 때 한 뭐 40-50페이지 이렇게 됐죠. 지금 800페이지인가 2000페이지인가 제가 지금 동의보감이랑 헷갈려가지고 동의보감은 2000페이지가 넘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이 양이 늘었어요. 이 매뉴얼의 양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장애로 진단받지 않았던 어떤 특성들이 지금은 장애로 진단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특히 정신과 질환은 MRI를 막 찍어도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뇌 여기가 이상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호르몬 수치 약간 이상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도 때 막 흥분하면 엔돌핀이 막 올라가서 나오고 막 이제 스트레스 막 받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게 막 많이 분비되고 이런 식으로 때에 따라서 다르니까 검사 받으러 간 그 순간에 내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쩔 땐 장애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장애 범주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것과 함께 고혈압도 늘어난 거 아시죠? 옛날에는 고혈압의 최고치가 140이었거든요. 140이 넘으면 고혈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120이 넘으면 고혈압 관리를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장애인이 늘어나는 것? 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많아지는 건 의료 관련 자본이 얻게 되는 이득이 있는 거예요. 장애학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장애를 명명하는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는 자본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장애나 환자로 이름 붙여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의사에게 복종해야 되는 의무를 가져요. 우리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내가 무슨 나는 진통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아무리 얘기해도 의사가 어떤 수치 보고 드셔야 돼요. 이러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내 삶의 주도성을 누군가에게 이양해야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죠. 근데 그게 장애라는 것들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쳐지지 않는 어떤 거라면 나의 전체 인생의 대부분의 결정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장애학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슈는 뭐냐면 지금까지 장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립하는 거였어요. 아무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성인으로서 나 스스로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 잘 생각하면 이게 장애만의 목표인가.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보낼 때 여러분 자녀의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장애학에서 막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자립해서 산다는 게 인간다운 것이 맞나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나 혼자만 정말 살 수 있어?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순간 어느 시기에는 늘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고 있죠. 삶이라는 거의 목표를 자립으로 가져가는 게 맞나? 잘 의존하고 잘 자립하고 하는 것들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손상과 장애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손상된 부분이라고 이야기에 이렇게 명명되는 것들이 있다면 손상이 맞아. 그 부분도 우리는 지원을 받아야 돼. 반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장애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고 우리가 좀 더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노동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노동을 얘기할 때 뭔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걸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교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추상적인 활동도 노동에 포함되지만 어쨌든 그것이 무언가를 이렇게 생성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에서 제외되는 활동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 사람과 막 대화를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부드러운 느낌, 기분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은 사실 노동으로 이야기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애학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이라고 만약 이름 붙인다면 노동이 있다. 어떤 거냐면 아주 외로운 노인과 함께 TV를 봐주는 것, 그 노인과 함께 산책하는 것, 아주 어린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것, 이런 것들은 왜 노동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삶의 모든 활동이 노동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삶의 모든 활동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그 대가인 화폐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의 환경에서 일부 활동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기본 생활임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편물질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장애와 이제 연관되어 있죠. 이게 좀 추상적이에요. 우리랑 좀 먼 얘기처럼 들려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아이를 길러내고자 하는가라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장애를 가진 친구가 우리 어린이집에 왔을 때 걔를 어떤 사람으로 기르고 싶은가. 이 사람은 영국 여잔데 아세요? 앨리슨 래퍼라고 화가예요. 부족 화가라고 우리가 부르죠. 발가락에 이렇게 하거나 입에 이렇게 하고 그리는 화가인데 이분의 몸이 딱 요만큼이에요. 밑에도 없고 위에도 없고 딱 요만큼이에요. 이 사진의 제목은 비너스예요. 비너스. 너무나 비너스 같죠. 자기 몸에 대한 이제 자부심을 펼친 작품인데 제가 이제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장애인들의 삶의 방식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얘네들이 커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나 이런 걸 고민하면서 기르잖아요. 장애를 가진 친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나라는 걸 담고 있죠. 이분은 팔과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에는 사실 의족과 의수가 매우 발달해 있어요. 왜 이렇게 영화에서 보시잖아요. 요즘은 막 그 인공지능이라고 뚜루뚜루 뭐 이렇게 잘 되는. 근데 이분은 그걸 안 하세요. 왜냐하면 맨살에 그 장치를 장착하는 게 너무 아파요. 우리는 그냥 그 장착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잖아요. 너무 아파요. 근데 이걸 장착해야 되는 이유는 이분을 위한 특별한 배려는 없는 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에 네가 맞춰와 이런 의미거든요. 네가 좀 살이 아파도
의족과 의수를 끼고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너도 살아.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비장애인 사회에서. 근데 이분은 그걸 거부한 거죠. 나는 내 몸으로 살 거고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줘. 라는 걸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 의수가 필요해. 그럴 땐 내가 의수를 장착할 거야. 그것의 선택은 나한테 권리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권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고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아이도 낳았어요. 그래서 혼자 입으로 막 이렇게 애 목욕도 시키고요. 뭐 이러면서 살아요. 그리고 때때로 필요할 때 활동 동험에도 부르고요. 근데 아직 의수나 의족을 한번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장애인의 삶의 방식 그대로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살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육아에서 꿈꾸는 장애 아이들의 삶의 비전은 어떤 걸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그 모습 그대로 살 수 있게 성장시키는 것, 혹은 그 아이가 그 모습 그대로 현재 어린이집에서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기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목표가 있어요, 공동육아에서는. 장애 통합 교육에 있어서 모두 어울려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게 하나의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어쨌든 정상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자립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 뭐 이거는 장애 친구들만이 아니죠. 비장애인 친구들도 사실은 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유아기의 교육을 받게 되죠. 이런 이제 거대 담론을 가지고 우리가 통합교육을 해요. 상당히 거창한 이야기들이죠. 삶에서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는, 특히나 이제 아마들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대 담론들이 필요한 건 일상의 실천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 거대 담론 얘기를 해야만 하죠. 이런 담론을 가진 공동육아는 어떤 실천을 하고 있나라고 궁금해서 산들 어린이집 원장이신 달팽이 선생님이 1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양적 연구를.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교사들한테 공동육아 통합교육의 실태 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의 그 질문지를 이제 꾸려서 했는데 제가 몇 개만 뽑아왔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통합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어린이집 생활에. 그랬더니 장애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83%가 넘는 거예요. 물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비장애 아동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심지어 92%가 넘는 예스, 그렇습니다. 장애 통합 교육이 모두에게 좋다는 거예요. 어떤 면이 좋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일 처음 대답하신 게, 제일 많은 분들이 대답하신 게 공동체성과 사회성이 발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애 통합 교육이 왜 공동체성을 발달시킬까요? 이런 질문하면 항상 침묵이에요. 제가 먼저 대답할게요. 세 번째 거랑 관련됐어요. 차이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산다는 건 차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거 애들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